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5월 6일 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9주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역사 왜곡 처벌법과 진상조사위 구성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하다 의문사한 고 이철규 씨 사망 30주기를 맞아 오늘 추모제가 열립니다. 1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 용인으로 가게 된 데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39주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5월의 현실은 그 어느 해보다 암담합니다.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 처벌이나 진상 규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극우 단체들이 5.18 기념일에 광주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장외투쟁을 위해 광주를 찾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거센 항의를 받은 건 그동안 5.18에 대해 무관심과 회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5.18 3대 과제는 망언 의원 퇴출과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인 5.18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 그리고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입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국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5.18 망언이 나온 직후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사당은 당장 5.18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설 듯했습니다. 중대한 역사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원내대표입니다. 법률 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거부와 민주당의 미지근한 대응 속에 법안 처리나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은 지지부진했고 자유한국당은 되려 5.18 망언 3인방 가운데 김진태, 김순례 두 의원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여야 사당은 5.18 39주기 이전에 역사왜곡 처벌법 처리를 합의했지만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같이 함께해서 5.18 기념재단 이철우 이사장입니다. 특별법을 개정을 하고 저 5.18 때 좀 와서 참배를 가벼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가운데 5.18에 대한 능멸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5.18 왜곡의 나팔수 역할을 해온 극우단체들은 39주기를 즈음해 5.18의 심장인 금남로와 5.18 묘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나섰습니다. 소위 태극기 부대의 광주에서의 지금 5.18 역사 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 유봉식 씨입니다. 능멸하고 우롱하는 이런 행태로밖에 볼 수 없는 거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는 5.18 39주기 기념식 참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역사왜곡을 처벌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라는 국민들의 명령에 빈손으로 답한 정치인들이 5월 영령들을 어떤 낯으로 대할지 궁금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지난 1989년 민주화운동을 하다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고 이철규 씨 사망 30주기를 맞아 오늘 망월동 민주열사묘지에서 추모제가 열립니다. 추모제에는 고인과 함께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시민들과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철규 열사 30주기 행사위원회는 지난 3월 사인 규명과 정신 계승 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850여 명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1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 용인으로 가게 된 데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충북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균형 발전. 지역의 수건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순항하는 듯 보였는데 최근 이상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고용 유발 효과와 수천억 대의 세수 확보가 가능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인 용인에 들어서도록 한 겁니다. 투자 기업의 의견을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수도권만은 안 된다는 지역 목소리와는 배치되는 결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빗장인 균형발전 수도권 공장 침장제까지 이제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여기에 수도권 접경 지역인 경기도 일부 지자체들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개편 방안이 더해진 상황. 경기도에서는 이참에 김포 등 10개 시군을 수도권에서 빼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전문가들이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연 건 나비 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참석자 대부분은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라는데 뜻을 함께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도권 전개법에 저희 강원연구원 류종현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수도권의 범위를 상위 법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근거에 대한 그 법의 조항을 훼손하는 것. 참석자들의 지역만큼 대책도 다양했는데 충북은 수도권에 인구 집중 시설을 지을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원광희 씨 여러 가지 입지와 관련된 기업의 입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많이 그래도 좀 해소를 좀 일정 부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과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규제 완화 대상인 경기도 시군과 공동전선을 구축해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역발상도 나왔습니다. 김포대학교 우경 교수입니다. 잠재우면서 어떤 그 수도권 문제의 대안으로서 모색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지역 스스로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3시간 동안 지속된 열띤 토론. 토론회에서 나온 대책들은 청와대와 정치권, 국가균형발전위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지난 겨울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 수가 2,500여 마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먹이 공간 분산이나 조류 바이러스 대책 등 공존을 위한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28호 흑두루미. 지난 겨울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는 2,502마리에 이릅니다. 검은목 두루미와 캐나다 두루미도 13마리가 목격됐습니다. 공식적인 관찰이 시작된 지난 1996년 이후 최대 월동 수치입니다. 순천만 흑두루미는 초창기 100여 마리 안팎에서 지금은 20배가 늘어나 2,000마리가 넘는 국내 단일 장소로는 최대 월동지가 됐습니다. 사람들의 간섭이 적은 순천만의 넓은 갯벌에 안정적인 먹이 공간이 서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흑두루미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제 순천시 여기에 순천만 풍부한 먹이 조류 담당 자원과 이승희 씨입니다. 아무래도 보호 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개체 수는 과제도 낳고 있습니다. 월동 초기 두루미들은 농경지를 넓게 이용하지만 월동 말기에는 먹이 부족으로 시가 공급하는 먹이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곳으로 먹이 공간을 분산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겨울철이면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조류독감, AI 발생으로 순천만 서식지도 환경적인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조류독감인데 순천대 생물학과 박기영 교수입니다. 그 예방 활동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축산 농가와 직접적으로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겨울 철새들의 국내 대표적인 월동지로 주목받고 있는 순천만. 공존의 생태적 환경 조성이 또 다른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라남도가 월 50만 원씩 최대 6달 동안 취업 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1차로 454명을 선정한 데 이어 1회 추경에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376명을 더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중위소득 150% 미만인 장기 미취업 청년으로 신청 기간은 내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광주은행이 올해 지점 점포 5곳을 늘립니다. 광주은행은 서울과 광주, 여수, 순천, 광양에 각 한 곳씩 점포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윤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소싸움은 뿔 달린 머리를 맞대고 싸우다가 먼저 도망치거나 무릎을 꿇는 소가 지는 경기입니다. 전통 민속놀이로 여러 지역에서 관광객 유치와 또 지역 한우 홍보 수단으로 활성화되어 있지만 이 소들 간의 싸움이 격해지면 피를 흘리거나 또 살가죽이 찢어지고 심하면 죽기도 하기 때문에 동물 학대라는 그런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오늘은 이 소싸움 대회를 바라보는 각각 다른 두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완주군 농업축산과 유편기 팀장 그리고 동물자유연대 강재원 활동가와의 인터뷰가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어린이날인 5월 5일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평균 60.9건으로 연간 일평균 33.7건보다 약 80% 이상 많은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인 이 5월 어린이 교통사고가 또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급증하게 된 원인은 가족 행사 등 외부 활동이 늘어난 만큼 또 어린이 교통사고가 함께 급증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만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주의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일 텐데요. 어린이 교통사고의 실태와 유형 그리고 운전자가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박정관 교수와의 인터뷰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동선동에 광주 0.1%만을 위한 MVG 저택이 옵니다. 호텔식 인테리어와 프리미엄 조식 서비스를 갖춘 럭셔리 라이프의 완성. 프레스티지 펜트하우스 동선동 남양휴튼 MVG 062-385-8988 남양건설 MVG그룹.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제1풍경체. 이제 광주 북구의 풍경을 바꿉니다. 새로운 중심에서 만나는 1556세대 프리미엄 대단지 제1풍경체 센트럴파크. 광주의 변화는 풍경체로부터. 5월 오픈 예정. 1899-2195 제1건설.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피곤해. 오늘 술 약속했어요? 이거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꼭 챙겨가세요. 농부가 짠 엉겅 퀴즈? 술 마시기 전에 미리미리 아셨죠? 역시 당신뿐이야. 음주 전후에 장수식품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과립과 차도 있어요. 검색창에 장수식품.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함께하는 박옥수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 기쁜 소식 선교회는 박옥수 목사를 초청해 성경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 4층에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성경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 전화 062-671-7294.
오늘은 여름이 시작되는 절기 입하지만 전국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 영향으로 고온 현상이 사라지면서 평년 기온은 2도에서 4도가량 밑돌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기온 2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만 오전 중 남부 지방에서는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한 경남지방은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1도, 습도는 84%입니다. 이어서 교통 상황 살펴보면 대체 공휴일이라 출근길 차량이 적어서 대부분 원활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자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불 달린 머리를 맞대고 싸우다가 먼저 도망치거나 무릎을 꿇는 소가 지는 경기, 바로 소싸움인데요. 대표적인 민속놀이이자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훌륭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동물학대라는 그런 논란과 함께 폐지론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민속놀이와 이 동물학대, 이 두 가지 시선, 오늘은 소싸움을 바라보는 각각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농업축산과 유평기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완주군청 농업축산과 유평기입니다. 네, 팀장님, 지금 완주군에서 이 소싸움대회가 한참 진행 중이라면서요? 예, 지금 5월 2일부터 6일까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완주군에서 개최하는 소싸움대회는 전국에서 11개 시군에서 162두의 싸움소가 출전해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싸움대회는 지금 완주군에서도 한참 진행 중이고 또 완주군을 포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추진되고 있죠.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소싸움 대회가 개최하고 있는 시군은 호남 지역에서는 전북 완주하고 정읍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충청도에는 충북 보은이 개최하고 있으며 경상도에서는 의령, 진주, 청도, 대구 달성, 진해, 함안, 창녕, 창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완주군의 이 소싸움 대회는 언제부터 이렇게 개최해 오신 거죠? 저희는 2004년도부터 개최를 했고 현재 14회가 개최가 되고 있어요. 네, 14회가 개최됐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관심도 높고 그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도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이번 소싸움 대회 지역 분위기 또 관광객들의 반응도 좀 전해주시죠. 예, 지금 저희 완주 소싸움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화산면은 전국에서 면 단위에서 한우가 제일 많이 사육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화산면 인구가 2,800여 명인데 여기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우는 약 15,000두가 사육되고 있어서요. 네. 면 인구의 한 5배가 넘는 소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화산면의 한우를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들이 바쁜 일선을 잠시 쉬어두고 소싸움을 구경하고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그 다음에 더 소를 사육하는 데 전념할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를 만드는 기회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있는 전주시, 익산시, 네. 논산시, 물론 이런 타 지역에서도 행사장을 방문해서 구경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행사 기간 중에는 한 3만 명 정도 올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관광객들도 주변에서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이 소싸움 대회가 전통적인 옛날부터 있어왔던 그런 그 대회이기 때문에 그 뭐 관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소싸움 대회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소싸움은 저희 사람들이 하는 민속 씨름 경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체급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소위 체급은 체중이 600kg 이상에서 670kg 이하까지를 태백급, 그다음에 671에서 770kg를 한강급, 770kg 이상, 71kg 이상을 백두급으로 합니다. 네. 경기는 대회가 시작되는 당일날 12시까지 체중을 잰 다음에 3개 체급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대진표를 작성하고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승자끼리 경기를 통해서 최종 우승자를 가르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 소싸움 대회에서 굉장히 또 성적이 좋은 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른 전국적인 대회도 또 참여할 것이고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뭐 그 순위나 이런 것도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대회에 출전하는 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체급별로는 다 틀리겠지만
대회에 가서 우승하거나 4강 안에 드는 소들이 좀 어느 정도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람 씨름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소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합법적으로 이 민속놀이로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대회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소싸움 대회가 지닌 어떤 전통 문화로서의 의미나 가치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소싸움 관련 법은 2002년도 전통 소싸움 경기와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고요. 네. 합법적으로 돼 있는 개최를 할 수 있는 시구는 이제 농림부 고시에 따라서 2008년도에 고시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역별로는 대구 달성, 충청북도 보은, 전라북도 정읍하고 완주, 경상도에서는 경상북도는 청도, 경상남도에 창원, 진주, 김해, 경남 의령, 함안, 창녕 등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 소싸움 자체가 과거에는 이제 우리 한민족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는 과거에 이제 쟁기질이나 달구질 이런 역으로서 기능, 농업 생산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단백질 공급원의 역할도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현재는 그 역으로서 기능보다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고기로서 기능이 좀 많이 강조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소싸움 자체는 이제 과거에 농경 생활을 하면서 가난한 농민들이 네. 명절에 네. 모여가지고 이제 소싸움을 보면서 삶의 애환을 달래를 해주는 그런 어느 정도의 우리 전통의 무형문화 유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 경제에 가져다주는 효과도 아까 3만 명 정도 뭐 관광객도 온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우선 당장은 이제 지역에 찾아주신 관광객들이 쓰는 이제 간단한 음식료부터 해서 농산물, 그다음에 주유소에 하는 기능까지 네. 여러 가지 진짜 직접적인 효과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 완주 소를 알리는 네, 효과도 있으실 것 같고. 효과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에서 이 동물권 보호 차원에서 소싸움을 중지해야 된다. 이 싸움에 참여하는 소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학대일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그러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소싸움을 한자로 쓰면 투가 됩니다.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소싸움을 소씨름으로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스페인의 투는 사람과 소가 싸우는데 사람이 칼을 들고 가서 소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네. 잔인한 면이 있어서 그럼 저도 학대라는 부분이고 좀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 민속 소싸움은 소와 소 체중이 비슷한 소끼리 서로 힘을 겨루는 경기고 소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되면 심판이 경기장에서 싸움을 말리는 네. 그런 정도로 하고 있고 또 과거에 했던 채찍으로 때린다거나 소의 뿔을 가는 행위 이런 행위는 엄격히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스페인의 투처럼 사람이 소를 죽이는 게 아니고 소끼리 어떤 힘을 겨루는 경쟁의 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룰 속에서 그리고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대라고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 소싸움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학대가 아닌 좀 긍정적이고 재밌는 볼거리로서 좀 더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소싸움을 하고 있는 여러 어떤 군이랄지 이 자치단체들끼리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고민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민속 소싸움은 사라져가는 무형의 유산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소 상관의 힘을 겨루는 실험 대회로 볼 수 있는데요. 소가 힘을 겨루는 경기장을 좀 규격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의 부상을 최소화하는 전용 경기장이나 그다음에 관람객이 편히 쉴 수 있는 이런 시설, 그다음에 이제 대회 기간 중에 출전한 소가 편히 쉴 수 있는 계류 시설은 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은 싸움소 관리나 사육을 할 수 있는 면허제 도입이랄지 아니면 이제 대회에 출전하는 횟수나 소 싸움의 싸움 시간을 측정해서 일정 시간이 넘어가면 출전을 정지하는 그래서 싸움소의 휴식과 회복 시간을 보장하는 방법도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완주군 농업축산과 유평기 팀장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어서 바로 이 소싸움을 지금 끔찍한 고통을 소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멈춰야 된다는 그런 입장도 더불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싸움은 국가도 인정한 합법적인 대회이지만 소싸움의 끔찍한 고통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발의 목소리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동물도 인권과 같이 동물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 이야기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 강재원 활동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활동가께서 소싸움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현장 조사를 위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현장에서 소싸움을 보시면서 느낌? 일단은 실제로 잔인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저희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는 잔인함도 중요하지만 이제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동물을 싸움시키는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는 점 일단 시민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도 현장에 봤을 때는 이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심각하다고 느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소싸움 협회 측에서는 이제 소들이 원하지 않으면은 싸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소들을 이제 경기장에 입장시키거나 이제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이제 콧줄에 연결된 줄을 잡아당겨요. 이제 소들이 안 가고 싶어도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고요. 또 이제 경기가 시작되면은 옆에서 소 주인들이 계속 소리를 지르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소들을 더욱 흥분시키고 싸움시키기 위해서 하는 요소고 또 해설자들의 그 음향 스피커가 엄청 1km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크게 음향이 퍼져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싸움 현장에서는 싸움 장면에서는 이제 싸움 소들이 제일 가벼운 무게가 600kg대부터 800kg 이상대까지 있거든요. 네네. 그런 소들이 이제 머리를 부닥치다 보면은 피도 나고요. 네. 그리고 소들이 경기 중에 계속 울부짖어요, 이게.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소들이 원하지 않는데 싸움을 하는 거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싸움 소들의 본인의 의지가 아닌데 이게 지금 강요된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느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대회에 또 참가하는 이 싸움 소들은 먹는 음식 또 길러지는 방식도 좀 다르다면서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싸움 소들이 저희가 일반 농장에서 볼 수 있는 소들이 아니라 이렇게 싸움에 맞게 개량된 소들이고요. 이제 먹는 문제는 저희가 처음에 문제 제기한 게 뱀탕이나 개소주 같은 걸 먹인다 초식동물한테 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소싸움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주로 소싸움협회 관리자 일부에서 이렇게 언론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들이 전체 소주인들을 관리하시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체력 훈련을 목적으로 싸움 소들은 콘크리트로 속을 채운 타이어를 끌게 한다거나 산악 달리기를 시킨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소 주인들에 따라서 훈련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일반화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먹는다라고 일반화하기는 좀 힘들지만 대체로 이런 걸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소가 원래 이렇게 싸움을 잘하거나 또 즐겨하는 그런 동물인가요? 근데 이게 소뿐만 아니라 청취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도 자연 환경에서 싸우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만나기만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소도 무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영역 생활을 하고 영역 다툼을 하고 이렇게 서열을 정리해야 되니까 그런 관계에서는 싸움을 하는데 네. 이게 모든 동물이 그렇지만 그게 아닌데 무작정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일은 절대 없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소가 싸우는 건 자연스럽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좀 어폐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지금 스페인의 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기이기도 하고 또 태국에서도 이 닭싸움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는데 민속 그 전통적인 고유의 어떤 그런 게임으로서 근데 이런 부분들과 비교했을 때 이 소싸움을 좀 더 긍정적인 측면들을 강조해서 좀 키워나가야 된다는 입장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도
투를 아예 반대하는 거를 목적으로 내세운 정당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도 투가 벌어지는 현장에 나가서 시위를 하고 그렇게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사람이 동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그 범위를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 중 하나가 우리가 이제는 적어도 동물을 싸움시키지는 않아도 되지 않냐, 그럴 때가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네. 이게 저도 전통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통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더라고요. 그 예가 뭐냐면은 영산 쇠머리 대기, 소 먹이 놀이, 소 노름굿 같은 네. 살아있는 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통 놀이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뭐 토론회에서 한번 만나뵌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통 놀이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은 그래도 살아있는 소를 싸움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분들의 진정성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전통을 어떻게 우리가 계승시키고 발전시키느냐의 그 방향성에 관한 논란이 바로 이 소싸움의 논란일 수도 있겠는데요. 또 일부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가장 좋은 방식이 또 이 소싸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소싸움 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는 구체적인 증거 자체가 없고요. 네. 저도 실제 현장을 가봐서 알지만 개막식 때 경품을 엄청 나눠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럴 때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대부분. 그리고 한 예를 들면은 소싸움으로 가장 유명한 지역이 청도군이잖아요. 네네. 근데 청도군에서는 아예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화까지 가능한 소싸움을 위해서 아예 상설 공사를 지었거든요. 네. 그래서 청도공역사업공사인데 네. 제가 2018년도 청도공영사업공사 감사 보고서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2018년 한 해만 영업 손실이 40억 이상 발생했고요. 이걸 메꾸기 위해서 청도 군민들 세금으로 50억 이상을 지원을 했습니다. 네. 이거 대표적인 이 사례만 봐도 이게 과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네네. 되묻고 싶은 상황이에요. 네, 짧게 정리를 하시죠. 이 소싸움 대회가 이 동물 이 보호 단체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 소싸움 대회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타협하고 저희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살아있는 소를 그분들이 진정으로 전통을 중요시 생각을 한다면 살아있는 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전통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물자유연대 강재원 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첨단의 중심 특권을 누리는 오피스텔, 첨단 트레비엔 H시티, 지하철 2호선 예정의 미래 가치와 첨단 3지구 개발 호재를 품은 복층형 랜드마크 오피스텔, 첨단 트레비엔 H시티, 4월 오픈, 383-3535. 한국자산신탁, SM 삼한기업.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광주 테크노파크와 국제직업전문학교에서는 산업융합형 가상증강현실 프로젝트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가상증강현실 기술과 기업 현장 프로젝트 실습 중심으로 운영되며 전액 국비 지원, 취업 연계, 해외 연수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3부 시작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야외의 나들이가 굉장히 많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분들은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5월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다고 하고요. 또 입원까지 해야 하는 그런 중증 환자는 겨울철보다는 2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 전남본부 박종관 교수 연결해서 5월에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 어린이 교통사고 실태 그리고 또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린이 교통사고가 5월에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어린이 교통사고가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3년간 우리나라에서 32,233건 발생해가지고요. 네. 159명이 사망했고 419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네. 연 평균을 하게 되면 1년에 13,450명 정도 사상을 갖고 있는데 네. 5월 평균으로 따졌을 때에는 1,120명이 사고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네. 그런데 5월달로 비교해 보면은 올 평균 1,410명으로 5월달에가 한 10.6%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달보다 5월이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그 이유는 결국 5월에 그 활동들이 좀 더 어린이들이 왕성하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라는 것은 활동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5월에는 가정에 따라 해가지고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 가정에서 나들이가 상당히 많은 달이 5월입니다. 네. 그리고 또 가족 단위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어린이도 많이 같이 활동하다 보면 이런 어린이들이 그만큼 야외 활동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더 활동하고 야외 활동이 많기 때문에 주의도 더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어린이 교통사고가 좀 자주 일어나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 교통사고라는 것은 반복적이기 때문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의 통학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또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 학교에서 집사이를 왕복을 하다 보면 집에서 가까운 곳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아이들이 보통 이제 등굣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 교통사고는 등굣길이 아니라 하굣길입니다. 아이들은 학교 수업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네. 사고를 조사해 보면은 등굣길 시간에서 오전 시간대가 14.7% 발생을 하고요. 네. 그리고 하굣길에 지키면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든가 또 놀고 돌아오는 그 시간대가 85.3%로 10명 중 한 9명 정도가 하굣길 때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하굣길이 더 위험하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도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사망 사고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네. 차대 어린이 보행자 사망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3년 동안에 93명의 어린이들이 사망했었는데 58.5%가 10명 중 6명이 보행 중에 사망사고를 발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차량을 동승했을 때보다는 2.6배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특성이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네. 어린이들은 저학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6세 이하가 44.1%였고요. 네. 그리고 4학년 이하가 47.1%, 그리고 고학년이 5학년 이상은 8.8%였는데 저학년들일수록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91.2%가 주로 저학년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린이들은 이 주변을 인지하는 그런 능력들이 특히 저학년들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교통사고 자체를 어린이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고 어른들이나 운전자들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사고는 어린이 운전자가 되지만 아이들한테 예방하라는 것은 맞지 않고요. 네. 말 그대로 어린이들일수록 예측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릴수록 이런 경우는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그 주정차 사이로 나오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키가 작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 사각지점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운전자들이 보았다 하더라도 자동차 속도가 있다 보면 아이를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정차에 돼 있는 차 뒤에서 또는 앞에서 갑자기 어린이들이 뛰어나오면 운전자들이 고속으로 달리고 있다가 속도를 내고 달리고 있다가 대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는다라도 그대로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정지거리가 있어서 이제 아이들이 비록 봤다 하더라도 속도가 있다 보면 아이를 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교통사고가 더 심각한 것은 아이들이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 이후에 후유증들이 굉장히 또 오래가고 크게 남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더 심각하고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좀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교통사고 나게 되면은 장애를 갖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선천성 장애보다는 후천성 장애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교통사고로 추정했을 때에는 교통사고가 20%는 평생 장애를 갖게 나타나는데 5명 중에 1명은 장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장애를 안고 산다면은 이것은 국가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큰 사회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것은 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행자의 보호 정책 또는 안전교육 등 사회 전반적인 이런 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시스템이 좀 고정화되고 또 그다음에 활성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회 어떻습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충분히 감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사망자가 연 한 1,200명 사망했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어린이 사망자가 34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97%가 감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우리나라 교통사고도 최고 높았을 때가 1년에 13,000명 사망했는데 작년에 3,781명으로 40년 만에 3,000명대로 쭉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교통사고라는 것은 얼마든지 준비하고 네. 정책을 편만큼 감수하는 것이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린이 교통사고는 이제 특히 지자체라든가 또 교육청이라든가 또 각 교통유관기관에서 네.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되면 얼마든지 어린이 사고는 줄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사망자는 지금 좀 감소 추세였는데 부상자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린이 사망자 감소보다는 어린이 사고 제로화 쪽에 좀 목표를 두고 좀 정책을 좀 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결국은 이렇게 교수님과 오늘 이야기하는 이유도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이 인터뷰를 하는 것인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사망자를 이렇게 줄인 것처럼 이 부상자를 줄일 수 있는 우리의 노력 어떤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될까요? 아무래도 교통사고는 어린이 스스로 줄이라는 뜻이 아니고 결국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주체는 누구냐면 운전자들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실 때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세대의 또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셔서 어린이는 좀 빨간 신호등이다 이렇게 보기만 하면 아이들 지켜나 그런 생각으로 하셔서 내 가족으로 생각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네. 특히 이제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망 사고가 도심지입니다. 네. 또 어린이 통학로에서 운전자들께서 속도만 제대로 준수해 준다면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서행한다든가 네. 전방 주시만 해준다면은 어린이 사고는 미리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교통사고로부터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지켜야 할 보호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운전하시면 충분히 어린이 사고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주의를 잘 살피는 운전자의 운전 습관 그리고 서행 이 두 가지가 선행되면 어린이 교통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광주시도 이 어린이 보호 교통 정책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가 펼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세요. 어떤 것들 하고 있죠? 현재 저희들이 이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고 제로화를 지금 목표로 두고 있는데 현재 사망 사고는 제로화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상자, 이 부상자는 여전히 좀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청, 경찰청, 교육청, 저희 유관기관이 지금 모여서 매월 회의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현재 예방 차원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한다면은 어린이 교통사고는 좀 사고 제로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러나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 활동은 좀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운전자들에 대한 이야기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또 바깥 활동을 하면서 이 부모들,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부모들이 가져야 될 어떤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들이 종종 아이들 캠페인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어린이들하고 같이 어르신 부모님들이 도로를 건널 때 보면 대체적으로 아이들은 손을 들고 신호를 지키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오히려 반대로 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게 되고요. 또 아이들은 무조건적으로 무단횡단 같이 끌고 가는 모습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한 것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좀 모범을 보여줘야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안전을 좀 지킬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어른들이 좀 모범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의 박정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매일 시간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전남 동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여수신문 박성태 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수 산단이 대기 오염 물질 특정 농도 조작 사태와 관련해서 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3일 여수를 직접 방문했다고 들었는데요. 관련해서 대책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환경부가 지난달 16일 날 여수 산단 대기 오염 측정 조작 관련해서 발표를 한 지 지금 20일이 지났는데요. 정부나 전라남도, 그다음에 여수시 이렇게 관련 기관들이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해서 시민들의 분노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여수시청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대기 환경 관리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는데요. 특히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더 큰 충격을 줬다면서 기업과 지자체가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또 정부도 이번 사태에 느낀다면 사업장 관리에 대한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실제 이날 조병래 장관은 실효성은 미지수지만 기업과 특정 업체 간 가불관계 제도 개선을 위한 계약 종료기간 신설, 또한 특정 대행업체 수가 적어서 3배에서 4배 정도 이렇게 많은 업무 가중 실태, 그리고 현재 가태를 중심에서 벌칙으로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 이런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네, 이 개선책 다양하게 이야기를 좀 꺼내놓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의 반응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역 주민 또 시민단체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네, 이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개선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가지고 지역사회는 워낙 괴리가 커서 결국 원성을 사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특히 이날 간담회가 모두 발언 이후에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여수 산단 범죄 공장들이 퇴진을 해야지 왜 우리가 퇴진을 하냐며 이렇게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먼저 이날 조성용 국회 부의장은 셀프 측정이라든지 적발됐을 때 처벌 문제라든지 국회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정치권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그 신속한 건강 역학 조사와 그 토양 및 해양 오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환경단체는 그 현장 책임자 한 명만 책임지고 끝나서는 안 될 문제라면서 그 경영진과 법인에 대한 처벌에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그 조한익 여수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그 상습적인 은폐, 축소만큼 그 큰 환경 범죄는 없다면서 그 적발된 기업 법인과 최고 경영자를 구속 수사하고 그 가중 처벌해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네. 그 환경부 사과 및 여수 산단이 특별 지역이라는 점에서 지역만의 그 특별 대책을 수립해 달라. 또한 그 환경부 예산으로 주민건강 역학조사 및 장비 지원이 시급하다. 이런 그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이날 주민 대표로 나온 장봉익 주민대책위원장은 그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측정 업체를 선정하고 주민 건강 환경 역학 조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날 그 간담회장 각각에서는 그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그 선의를 기대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면서 그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이 위협받는 그 중대 국면에 초강력 처방전을 내놔야 한다. 이런 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환경부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지금 뭐 반발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정작 중요한 또 여수 산단 이 대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입장을 내놨는가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어쨌든 뭐 환경부와 정치권은 그 제도 정비와 법 개정 이런 것들을 그 개선책으로 내놓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그 분노를 좀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정작 그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기업들은 그 여전히 그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서 그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네. 정작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기업들은 그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현재 그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해서 그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 그 대기업 한 관계자는 지금 그 검찰 수사 중이라서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뭐 대충 이런 얘기만 이날 간담회장에서 밝혀서 원성을 사기로 했는데요. 너무 안일하게 그 대응을 하는 것 같다는 그 지적입니다. 네. 지역 주민들은 그 괜히 우리들만 이렇게 그 설치는 거 아니냐, 난리를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우성을 내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이유로 이날 그 조명래 장관은 간담회 내내 그 불편한 심기를 비쳤습니다. 실제 그 조명래 장관은 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에서 여전히 구체적인 답이 없어서 답답하다면서 오늘 기업의 답을 못 듣고 간다면서 그 의미심장한 선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여수 산단 대기업들이 이 사과를 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그 대책을 마련할 주체가 소극제라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그리고 이 여수 산단 대기오염 배출가스 조작 업체에 대해서 또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 이야기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이 대기오염 배출 관련해가지고 그 허위나 조작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 그 실제 그 행정 처분이 이렇게 과태료로 이렇게 현행법에 따라서 과태료로 처분되다 보니까 네네. 이게 그 주민들이 도저히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전남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그 LG화학과 하나케미칼 등 15개 그 사업장에 대해서 200만 원의 과태료 사정 고지를 보냈다고 지난달 29일을 밝혔는데요. 네. 현재 그 대기환경보전법 그 제39조 자가 측정 그 조례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 일회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200만 원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네. 그 대기업과 이렇게 그 짜고 거짓을 그 기록한 측정 대행업체 가운데 그 전남에 주소지를 둔 지구환경공사나 동부그린환경, 에어리스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에 따라서 그 6개월 영업 정지를 그 예고를 했습니다. 그 관련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에 1차 위반의 경우 6개월의 영업 정지, 2차 위반일 때 면회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그 전라남도 관계자는 그 행정 처분이 지역민의 정서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해당 법에 규정한 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전남도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그 검찰이 수사를 통해 추가로 처벌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지역민들은 그 연간 매출액이 그 3조에서 많게는 7조 원이라는 그 대기업들이 그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과태료 200만 원이 과연 제재사에 될 수 있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목소리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정말 이 부분 송반망이가 아니고 제대로 된 그런 처벌 그리고 또 대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까지 지역 소식 잘 많이 전달해 주셨는데 오늘이 또 마지막이십니다. 지금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수신문 박성태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직 5월 한 달간 최저 5,1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SUV를 누릴 절호의 기회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아파트야, 타운하우스야?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네, 어등산 숙제권을 1층은 테라스, 최상층은 옥탑이래요. 아파트 편리함에 타운하우스 여유까지 2배로 누리겠네.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5월 오픈. 1566-5335 주식회사 한양.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하고 짓는 도심 속의 명품 전원주택 단지. 수안 썬밸리 에코타운. 수안의 인프라를 다 누리고 교육도 자연도 준비된 명품 전원주택 단지. 수안 썬밸리 에코타운. 4월 오픈. 1577-4941 주식회사 유인 상동. 황동일의 시선 집중이 5월 6일 월요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광주 MBC 서구청 공동개최 인문특강 자연이 말해주는 것을 받아쓰다. 광주 MBC와 서구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인문특강에서는 섬진강 시인 김용택 씨를 초청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5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청 대회의실에 열리는 인문특강의 입장권은 김간의 선운점 광주 신세계 아카데미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박철민의 귀환,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 28년간 사랑받아온 국가대표 시사풍자 코미디. 5월 31일과 6월 1일 광주 5.18 기념 문화센터에서 호복절도 배꼽 잡는 웃음을 전해드립니다. 대체불가 박철민, 전회 출연, 전회 매진의 신화. 2019년에도 통쾌한 웃음은 계속됩니다.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 공연 문의 1588-5187. 예매 인터파크. 14세 이상 관람가이며. 이 공연은 광주 MBC가 주최하고 진아리체가 함께합니다. 광주 MBC 5월 건강교실. 허리 건강을 되찾는 신경치료법. 잘못된 자세와 무리한 활동에 무너지는 건강. 젊을 때부터 지켜야 삶이 행복해집니다. 무거운 짐을 들다가 삐끗한 뒤론 조금 아픕니다. 치료법이 있나요? 이대욱 마취과 전문입니다. 네, 허리 근육의 과긴장만으로도 다양한 요통이 발생합니다. 신경 및 근육 치료를 통해 근육의 과긴장을 풀어주고 혈류를 개선시켜줌으로써 통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교실은 5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상무지구 우리들병원에서 열립니다.
초청장은 담양 강의리 추어탕, 담양 한제골장어, 5개 광고 디자인 전문기업 더페이지, 광주 MBC 안내실에서 나눠드리며 방청객에게는 메가박스 전대점에서 관람권을 드립니다. 이 강좌는 비타민 하우스와 한페이 카드가 함께하며 광주 360-2020번으로 문의하세요.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